하나도 안 낼 양도소득세를 5억 2천 냈잖아요, 지금. 요거는 상속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상속 받아서 또 팔 때 양도세가 또 연결돼 있으니까 누가 받냐, 얼마에 받냐, 언제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속 증여재산은 다 세 가지가 여기 얽혀 있다고요. 이거를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겪은 황당한 과세 사례하고요. 또 저희가 해줬던 절세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속세 계산 구조까지만 오늘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상속세 계산 구조에서 저희들이 이제 절세 플랜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상속재산 평가 문제거든요. 상속재산의 평가 문제인데 이 상속재산의 평가 문제만 좀 한정해서 오늘은 촬영을 하고 마무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 시간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황당한 과세 사례는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셨어요. 혼자 되셔가지고 아마 이제 부동산을 주택도 받았고 뭐 다른 상가도 받고 임야도 받으셨는데 자녀들 교육시키고 생활하시느라고 다른 걸 다 팔아먹고 지금 임야가 남았었는데 이 임야가 효자 노릇한 거예요. 공익사업에 수용이 돼. 수용이 되면서 60억을 받게 됐어요. 60억. 그리고 세금은 약 10억 정도 냈어요. 10억 내고 나니까 50억이 남았는데 자, 임야를 놓고 보면은 원래는 아들, 딸, 당신이 받았어야 되잖아요. 3분의 1씩. 단독으로 받다 보니까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당신 생각은 아들한테 좀 더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하시면서 상가를 취득했는데 아들 60%, 딸 20%, 본인 20%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상담 받을 때는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60%, 20%, 20%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50억에 대해서 60% 했으니까 30억을 했겠죠? 딸은 10억, 본인 10억 이렇게 지분 등기가 된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속세는 돌아가시면 10년 이내 거를 다 추적조사한다고 그랬어요. 국세청에서. 이거 당연히 증여세 신고 안 하셨잖아요. 안 하고 등기를 해놓으신 건데 10년만 사셨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를 8년 만에 돌아가시죠. 8년 만에. 이렇게 해놓고 8년 만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국세청에서 통장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요게 아들 목으로 등기가 됐고 이건 딸 목으로 됐고 이거 본인 거는 10억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 증여세 신고 안 했잖아요. 증여세가 이게 30억이면 증여세 자체가 이게 40% 구하니까 3, 4, 12,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냥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요게 증여세가 한 2억 4천 정도 됐고 2억 4천. 이거는 본인은 상관없는 거고. 8년 만에 적출되니까 걸리니까 가산세가 어떻게 되냐? 가산세가 똑같아. 10억이에요, 10억. 가산세가. 여기도 2억 4천. 얼마 나왔어요? 24억 8천. 한 약 25억이 나왔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다시 합산된다고 그랬죠. 합산돼서 상속세가 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상속세 추가로 나온 것이 또 5억 나왔어요. 5억. 얼마 냈습니까? 30억을 냈죠. 아까 60억짜리 팔아가지고 양도세 10억 내고 또 30억 내니까 토탈 얼마예요? 40억 세금이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최악은 양도세 물고 증여세 물고 상속세 무는 거라잖아요. 여기 최악이 걸려버렸잖아요. 이보다 더 심각한 분이 있었어요. 심각한 분. 이게 사당동에 있는 건물을 파셨는데 그때는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때도 아니었어요. 기준시가로 신고할 때인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기준시가 60억짜리 건물을 매각을 했는데 얼마를 매각했냐? 150억이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30억을 내요. 그리고 얼마 남았어요? 120억이 남았죠. 요거를 4남매가 나눠갔습니다. 똑같이 30억씩. 30억씩 나눠가가지고, 똑같은 법 가능해요. 아버지가 10년 살아야 되는데 4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4년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분은 증여세를 그때 얼마 냈냐면 본세가 40억. 본세가 40억 내고 가산세가 20억 냈어요. 가산세가. 가산세가 24억 냈네요. 가산세가. 실제로 24억.
예. 그리고 다시 합산해서 상속세가 10억 나와요. 얼마 냈습니까, 이게? 예. 74억에다 30에다가 104억을 냈죠. 그러면 150분의 104면 몇 표예요? 70%가 세금이죠. 이건 최악이라니까. 이렇게 해버리시면 절대로 팔아갖고 이렇게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중환자실에 계실 때는 부모님을 잘 모실 생각을 해야지. 팔아서 왜 날아갈 생각을 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세금 폭탄을 때려본 거예요. 이런 불효자들은 어딨냐고. 이렇게 불효자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열심히 부양을 하시고 치료를 받게 만드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 아파 계시면 부모님 간병을 열심히 하실 생각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팔아서 나갈까 이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럴 생각이 있다면 전문가하고 상담 받으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 중에 하나가 꼬마 빌딩 하나 갖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기준시가는 지금 40억이에요. 기준시가 40억.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봤더니 95억입니다. 감평가가 95억. 그리고 매매할 때 시가 지금 거래하려고 했더니 110억 정도 간답니다. 110억. 자, 문제는 여기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를 하려면 상속세가 얼마 안 돼요. 이거는 4억밖에 안 돼요. 근데 감정평가를 해서 95억으로 올라가 버리면 지금 상속세가 23억이 나와요. 예. 그러면 110억으로 또 끌어가면 어떻게 되냐? 상속세만 29억이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놨는데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끌어올려가 버리면 95억으로 추징당해 버린다. 그럼 지금 상속세를 신고하고 다시 팔았을 때 40억으로 상속세 신고하고 110억으로 팔면 여기는 양도소득세가 거꾸로 29억이 나와요. 이제 29억. 예. 여기는 양도소득세가 9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양도세가 안 나와요. 제로예요. 예. 지금 110억이 팔아서 상속가액을 110억으로 신고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세금이 크죠? 근데 이게 팔려야 안 팔려, 이게. 문제는. 안 팔린다는 거지. 안 팔린다는 거지. 팔려버리면 팔아갖고 세금 내고 그냥 다 나눠가지면 끝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으로 신고해야 되느냐. 95억으로 신고하느냐. 문제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신고를 해놨는가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3, 4년, 4, 5년 전에 사전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를 했더라면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 4억 정도가 지금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를 갖다 이렇게 가만히 아무 대책도 안 세우시고 돌아가셔버리면 여기가 지금 한 월세가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1,200만 원 받아서 세금 안 낸다고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실 텐데 4억만 갖다도 어떻게 해보죠. 그죠? 4억만 갖다도 어떻게 해보는데 지금처럼 감정평가 받아서 23억이 상속세가 돼버리면 10년 동안 연부연납을 한다 하더라도 2억 3천씩을 낼 수가 있냐고요. 결국 못 내요. 결국 팔아야 돼, 이거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거를 보유할 수가 없다. 미리서 대비책을 서서 사전 증여를 해서 절세 플랜을 짜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갖고 계셔갖고는 대안이 아니라는 걸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이게 농지가 기준시가가 5억에 나와요. 기준시가 5억. 근데 이게 시세는 10억 같아요. 10억. 보통 농지 같은 것이 임야 이런 것들은 시세 대비 개발농지가가 30%에서 35%밖에 안 잡힙니다. 예. 낮게 잡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를 양도세를 했어야 되는데 양도세 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왜? 네이버에다 물어봤나 보죠.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농지가 몇 평이세요? 공시지가가 얼마세요? 평가를 했더니 5억이라고 그래. 그러면 상속세는 5억까지 기본적으로 세금이 없잖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도 없는데. 그러니까 5억밖에 안 되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네이버에서 알려준 이 말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맞아요. 5억이 안 되니까 신고 안 해도 그만이다. 자, 문제는 뭐예요? 상속받을 당시 평가액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미달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5억으로 놔둬버리면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 요게 취득가액이 돼본다니까, 요게. 그 문제는 뭐예요? 양도세, 상속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세가 중요하죠? 그쵸? 예, 지금 만약에 이거를 15억 그냥 판다 하더라도 15억이 판다면은 5억으로 취득가 잡으니까 얼마 되죠? 10억이 양도 차익이 발생해버려요. 세금 폭탄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 실제로 팔 때는 얼마 받고 팔았냐면 18억에 팔았어요. 4년 경과 후에. 4년 뒤에 팔았는데 4년 뒤에 얼마? 18억 받고 팔았다. 18억 받고 팔았는데 아까 여기 5억으로 상속재산가를 평가했으니까 얼마가 되죠? 13억이 양도 차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양도세가 얼마냐면, 예, 무려 5억 2천이 돼요. 5억 2천. 양도세가. 이거는 어떻게 쓰면 그럼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었냐? 농지를 상속받아서 3년 안에 팔면 자경 감면 1억까지 되는 거예요. 1억까지.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언제까지 팔으라고? 3년 안에. 예, 3년이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아까 장남이 한자 상속받아갖고 몇 년 만에 팔았어요? 4년 넘어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상속을 받은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고, 예, 두 번째는 공동 상속 3명이 받았더라면 1억씩 3억이 돼서 3억까지 세금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년 안에 팔았어야 되는데 4년 만에 팔아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를 할 때에 기준시가로 하지 말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10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10억. 자, 10억 정도 나와서 18억에 양도를 하고 취득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예, 8억이, 예, 양도차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1인당 따져도 3억이 안 되죠. 양도소득세 약 8천만 원 정도 1인당 돼요. 3년 안에 팔았으니까 세금이 1억까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안 낼 양도소득세를 5억 2천 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이런 일을. 왜 네이버에다 물어보시냐고. 왜 이거를. 상속세를, 상속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상속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상속받아서 또 팔 때 양도세가 또 연결돼 있으니까 누가 받냐, 얼마에 받냐, 언제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 먹혀 있어요. 뭐라고요? 누가 상속을 받냐, 얼마에 받냐, 언제 파느냐. 상속증여재산은 다 세 가지가 여기 얽혀 있다고요. 이거를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한 명이 받고 그거를 나중에 명의를 세 명으로 다시 나눠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증여가 돼버려. 처음부터 제대로 받아놔야 돼. 형제간에도 증여가 돼버려.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 이게 처음부터 협의를 잘해서 누가 상속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양도세까지 절세풀이를 짜야 돼요. 양도세 절세풀을 잘 안 짜. 상속받을 때 상속세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양도세까지 항상 보셔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주택이 무주택자가 받아가면 1세대 1주택인데 다른 집 있는 사람이 상속주택을 받으면 상속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세금 차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어차피 세금을 다 내야 된다 그러면 바로 팔 거라면 3명, 4명이 다 공동으로 받아가지고 팔으면 양도세가 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 시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분배 방법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세는 동일하더라도 양도세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예. 자, 이제 또 조금 이제 이거는, 예, 이제 고차원적인 얘기인데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건 다세대 주택이 있었는데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가로 70억 정도 가네. 근데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또 갖고 계세요. 50억짜리를. 예. 저희가 상담한 것들이 조금 규모가 있어서 좀 큰 것들이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이런 일은 똑같아요. 근데 이 다세대 주택을, 예, 요렇게 70억에 상속을 받아서 50억 팔아갖고 50억하고 합산돼 버리면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기준시가가 얼마 정도였냐면 기준시가가 한 27억 정도 됐나 봐요. 27억. 기준시가가 27억이고 전세보증금이 10억 정도 있었어요. 10억.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를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7억의 증여가액이 되고 부담부 증여니까 이게 보증금은 양도세를 아버지가 매는 거고, 예, 증여세는 요 17억에 대만 무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요렇게 사전 증여를 해서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잘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피하려고 지금 증여를 낮게 해가지고 증여세를 물었잖아요. 그래갖고 요거를 상속받고 나서 다음에 팔아요. 얼마 팔았냐? 70억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가 얼마가 되죠? 27억이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 차익이 얼마 납니까? 43억이 났어요.
43억에 대한 양도세가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요게 이 다세대 주택이 조특법 97조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특법 97조에 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 5호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호 이상을 임대를 줬으면 양도소득세가 제로예요. 제로. 농특세만 내는 거예요. 농특세만. 이거는 증여를 하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증여를 해버리면 이 감면 규정이 없어져 버려요. 상속을 받으면 그대로 해줘요. 감면이. 증여를 받으면 안 해준다고. 이거를 세무사님들하고 상담 받고 해놨어야지. 법무사하고만 상담해가지고 등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팔고 저희 사무실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증여세하고 다시 합산된 상속세 또는 있겠죠? 취득세까지 다 합한 거다고 양도소득세하고 비교를 했더니 17억을 더 냈어. 17억. 이거는 차라리 갖고 계시면서 상속을 받았어야 돼. 증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르셔서 감정평가 받으면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감정평가 받을 것이 아니거든요.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잘못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 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그중에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 이게 절세가 되는 거, 감면이 되는 거 이런 거 증여할 때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전문가를 만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받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셨더라. 자, 이제 그러면 황당한 과세 사례도 있지만 우리가 절세 준 사례도 있겠죠? 그렇죠? 네. 양도가가 60억이었어요. 60억. 네. 그런데 이게 취득가는 6억. 취득가가 6억인데 20년 보유했어요. 20년 보유. 보유하시고 이거를 우리한테 계약서를 쓰고 오신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받고 나서 오신 거예요. 양도세 신고를 알아보려고. 그래갖고 대출이 30억 있는 거예요. 대출 30억. 30억 있는데 잔금을 받아버리면 아버지 건강 상태가 어떠냐면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10억 정도가 잔금이 남았는데 10억 잔금을 받지 말아야겠어요. 왜? 아버지가 받아버리면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고 상속세를 또 내야 돼. 그때 양도세가 얼마 나왔냐? 18억이에요. 양도세가 18억.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다시 돌아가셔서 이 남긴 재산에 상속세가 합해지면 6억이 또 나와요. 상속세가. 얼마 나와? 24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잔금을 받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잔금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팔아서 아버지가 현금을 상속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동산이 상속돼서 파는 것이 돼. 그러면 상속받은 부동산은 6개월 안에 팔면은 거래가액이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되고 이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요. 그러면 내가 60억에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된다고. 60억이. 그러면 요거 취득가액이 된다고. 취득가액. 그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어떻게 동일해져 버리죠? 동일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양도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신 상속세는 60억 마이너스 30억 빼고 30억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 거죠. 양도세를 이중으로 안 내죠. 그때 그렇게 계산했더니 상속세가 15억 나오는 거예요. 15억. 24억인데 15억 나오니까 얼마가 차이 나요? 9억 차이 났잖아. 근데 잔금 10억 받았으면은 이미 다 세금을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양도하고 증여한 것이 제약인데 양도하고 상속받은 것보다는 상속 후 양도가 훨씬 절세가 돼버리죠. 구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구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이거는 상속 경우인데 증여를 한번 볼까요? 증여. 요게 지금 어느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광주시. 푸드코트라고 해서 요즘에 요것이 좀 유행인가 봐요. 요즘에 음식 식자재 마트라고인가 보죠. 요거를 한다고 100억의 땅을 사시는 분인데 요게 양도세가 30억이에요. 근데 요거를 두 남자가 갖고 있어요. 두 남자. 두 남자는 형제간이겠죠. 당연히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70억이 이제 돈이 남았는데 연세가 78세, 76세니까 제가 당연히 물어봤죠. 이 돈을 어디다 쓰시렵니까? 그랬더니 대박. 딸이 다섯 명이 있어요. 딸만 5명 있어.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들 둘한테만 주고 딸한테는 이것을 상속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아들 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둘이 다 이거 쓰는 것은 부도도 가죠. 형제가 우위도 깨는 거고 둘이 약속하기를 30억 세금 내고 35억 남으니까 어쩌자? 이거를 35억 요거는 딸들한테 주고 요놈만 아들들이 갖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딸들한테 얼마 갔어? 1인당 7억씩 갔어. 7억씩. 1인당 7억씩 가면 요거 증여세가 1억 5천이 내는 거예요. 1억 5천. 그럼 5명이 냈으니까 얼마예요? 7억 5천이죠. 그럼 아까 30억에다가 37억 5천이 되죠? 세금만. 자,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가 팔아서 현금을 주면 37억 5천.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증여해서 파는 거예요. 먼저 선증여, 먼저 팔아. 그러면 형제자매끼리는 이율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내가 다음에 이제 다시 설명을 기회가 있을 것인데 어떻든 사전 증여를 해서 팔아버리면 그게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여세만 하나만 물고 양도세는 안 무는 거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근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에는 안 된다고 그랬지. 사위나 며느리나 형제간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단기 양도 했을 때는. 따라서 요게 증여하고 양도세를 물게 되니까 그때 세금이 얼마 나냐면 22억이 나오는 거예요. 22억으로 나와. 그럼 얼마예요? 15억 정도가 줄어들죠. 15억.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 왜? 자기가 5군데 가서 다 알아봤는데 다 37억 5천이라고 그랬다는 거지. 근데 안수남 세무사만 지가 뭔데? 왜 갑자기 이것을 10억이나 줄어들고 세금 절세 금액 얼마를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사기꾼이다. 그래서 안수남 세무사가 사기꾼이 된 유명한 일화예요. 네, 여러분 저는 사기는 안 칩니다. 그래도 이름 석자 되면 대한민국에서 웬만하면 알아주는데 이런 걸로 사기를 쳤겠습니까? 설마. 근데 그분은 입장에서는 안수남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똑같은 세무사라고 생각했으니까 사기꾼이라는 말을 했겠죠. 아쉽게도 안 오셨어. 세금 15억을 국가에 더 내신 거예요. 다 증여세까지 신고 다 하셨대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딸들한테 줄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가짜로 세금을 절세한다고 아들들이 딸들한테 줬다가 하고 주고 다시 돈을 뒤틀어 돌려받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걸려가지고 세금을 아들들한테 다 물리는 거예요. 그걸 막아놓은 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증여를 했으면 5년 안에 증여를 해서 팔았으면은 지금은 10년이에요. 이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팔면 아까 이월과세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월과세. 이제 이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죠. 자, 이월과세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증여할 때 요게 취득가가 2억이었어요. 증여가액은 10억이었대는 10억으로 올라갔어. 근데 이게 1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원래 아버지가 증여해서 평가한 금액 요걸로 지금 취득가액을 인정해주면 취득가액이 10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억 마이너스 10억에서 5억에 대한 양도 차익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10년 안에 팔면은 요걸 10억으로 해준 게 아니라 아버지 취득가 2억으로 내려가 버려요. 요게 이율과세가 돼.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10억이 더해져 버리니까 8억이 더해지니까 13억으로 올라가 버려. 차이가 나버리죠. 그래서 절세 금액이 안 나온다는 것이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니죠. 오빠가 여동생한테 동생한테 준 거예요. 동생한테 줬는데 지금 이렇게 10년 안에 팔았어.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해서 10억으로 인정을 해주고 아니라 2억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그 증여 받은 금액이 지금 오빠한테 리턴해서 간 것이 아니라 동생이 실제 썼더라. 그러면 그건 정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지. 뭐라고? 취득가를 10억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돈을 받은 형태를 취하고 다시 돌려주면 안 된다. 리턴해주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해줄 때만, 줬을 때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것 지금 성수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2015년도에 땅을 사가지고, 2015년도에 땅을 사서 2016년에 건물을 짓습니다.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지하 1층,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5층. 예. 요거는 근생으로 짓고요. 요거는 다각으로 지었어요. 예. 다각으로 지었어. 그래서 여기 집이 아들과 딸이 있어요. 예. 요 소유자는 어머니였어, 어머니. 단독 소유, 어머니 단독 소유. 예. 연세가 있어지니까 이걸 아들, 딸을 주려고 법무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른 누구 주변에서 연락이 왔대요. 4월 26일 날. 4월 26일, 작년 4월 26일 날이에요. 재작년입니다. 이거 재작년. 4월 29일 날 되면 이게 공식 주택 가격과 공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취득세가 많아지므로 빨리 등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빨리 등기를 하라고. 뭐 때문에? 취득세 늘어난 것 때문에. 그때 취득세가 얼마 정도 늘어났냐? 한 4, 5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4억 정도. 예. 4억 정도 늘어나는 그것 때문에 요거를 빨리 하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하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톱 하지 마시라고. 왜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인데 어떻게 돼? 3분의 1씩 준다는 거예요. 3분의 1씩.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3분의 1. 어머니 갖고 있고 3분의 1 딸, 장남. 3분의 1 딸. 아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시죠? 설명했죠? 예. 요거는 다가구 주택은 건설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제 혜택을 6가지 받는 거예요. 6가지. 세제 혜택이. 그때 세제 혜택이 김현미 장관이 엄청나게 막 줄 때예요. 6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데 요렇게 증여를 잘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요게 주택이 아들도 한 채 또 생겼죠. 딸도 또 생겼죠. 이미 한 채씩 있는데 두 채가 돼버렸잖아. 그렇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엄마가 갖고 있고 요놈만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들이 또 연봉이 1억이 채나 돼. 1억이 연봉이. 그럼 어떻게 돼? 임대 소득이 연로 들어가니까 소득세 세율이 40%거래가 있어요. 소득금을 잡혀봐야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요거는 안 움직이고 요놈만 움직이는데 요놈을 지금 보세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그랬죠. 수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데 여기에 다 결혼했으니까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2명, 2명 있어요. 그러면 합해서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4명, 4명, 8명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8명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증여세가 확 줄어든단 말이지. 지금 근데 여기다가 증여를 해주면 8명 해주면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까지 끼워가지고 이거를 임대줄 때도 복잡하고 팔 때도 복잡해. 예.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거를? 이거는 가족법인을 만들었어야 돼요. 가족법인을 만들었어야 돼. 이게 플랜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플랜이. 이거는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넘기고 이것만 어머니가 갖고 계셨어야 돼. 그때 증여하는 방법이 이제 요거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요렇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비법이 있다. 여기서 유튜브에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 놈은 가족법인 만들어서 넘기고 요 놈은 어머니가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연구를 해서 찾아낸 방법이에요. 된다. 있다. 예. 다른 세무사님들이 절대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방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튜브에서 공개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고 꿈꾸는 자만이 계획하고 계획하는 자만이 방법을 찾는다. 이게 선덕여왕 나오는 미시리가 한 말이에요. 왕이 안 될 사람은 왕 되려고 불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왕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계획을 하고 방법을 찾는 거지. 그때 그 권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권력과 돈 버는 거는 가지려는 사람한테 간대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방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고민한 흔적이 뭔가 나오는 사람한테 가서 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처삼점 벌쳐듣기 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다고. 이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를 막 고민해 보면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제가 후배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상가를 구분상가예요. 구분상가. 구분상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 한 칸을 산다는 뜻이에요. 집합 건물에서. 자, 구분상가를 사는데 요거를 이 사례에서는 취득가가 30억이에요. 30억. 그리고 대출이 10억 꼈어요. 대출. 10억 꼈어. 그리고 현금이 내가 얼마 들어갔어요? 현금이 18억 들어갔죠. 18억 들어갔는데 이때 기준시가는 15억이었어요. 15억. 자, 아버지가 18억 주고
대출 10억을 끼고 30억짜리를 사서 갖고 있다가 2년 뒤에, 몇 년 뒤에? 2년 뒤에 이거를 자녀한테,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증여. 아들한테 증여를 하면은 어떻게 평가되냐면 이 거래가액 30억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2년 뒤에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왜? 2년이 지나버리면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또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15억이 만약에 16억으로 올랐다고 쳐. 1억 정도는 올랐겠죠. 2년 만에. 그러면 대출 12억은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16억에서 12억을 빼면 얼마나 돼요? 4억으로 줄어버리잖아. 이거는 그게 18억짜리가 4억으로 줄어버린다고, 절세가 돼버린다고요. 원리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 시켰으면은 저평가되는 자산으로 바꿔서 증여를 하셔야 돼.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럼 어차피 이건 투자 수익률 좋은 아까 말한 올리브영이라든지 커피숍 같은 거 줘가지고 임대를 주면은 수익까지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이게. 예. 왜 2년 뒤에 주라고 하냐면 2년 안에 주면은 요 거래가액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고. 네. 이제 상속세 얘기를 좀 해보고요. 상속세 절세 방안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계산 구조를 보시면 이미 이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대비를 해놔야 될 일들이지 상속이 딱 개시가 돼버리면 다 올스톱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때는 평가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개시됐어. 네. 만약에 2024년 1월 달에 상속이 개시됐다. 그럼 이때부터 따져가지고 1년 전 2023년 1월 달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 2022년 1월 달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5년이면 얼마예요? 2019년 1월 달이 또 의미가 있고 쭉 더 가서 10년. 그럼 어떻게 되죠? 2014년 1월 달. 요거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후에는 상속이 이후에는 여기는 이제 무슨 세금이냐면 이제 의제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상속 재산을 해당되는 것들인데 여기도 상속 재산을 본다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라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 본래의 상속 재산에다가 요걸 합산시키는 거예요. 의제 상속 재산을 합산시키는데 이거 세 가지가 있어요.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신탁 자산하고 그다음에 보험금이 있어요. 보험금이 있는데 요것도 다 지금 돈을 받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다 결과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만일에 보험금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불입을 안 했고 상속인이 불입을 했다면 상속세이 아니에요.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을 누가 불입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머니 보험금을 어머니가 피보험자고 아버지가 계약자면 아버지가 돈 내서 다 불입을 했잖아요. 그럼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했고 어머니가 계약자로 돼 있는데 돈은 어머니가 불입한 것처럼 돼 있어. 근데 어머니는 실제로 가정주부야, 전업주부야. 아버지가 본 돈으로 돈을 냈어. 그럼 누구 돈이에요? 아버지 돈이잖아요. 그럼 상속세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계약자를 어머니로 하면 안 되지. 능력 있는 아들들 명의로 해놨어야 되잖아. 불입했어야지. 그럼 아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보험금은 상속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보험 들어갈 때부터 이거를 다 체킹하고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년은 무슨 얘기냐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2억 이상,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5억 이상. 요거는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5억 이상의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소명해야 되냐? 상속인이 소명해야 돼. 상속인이. 아니, 아버지가 돈 쓴 거를 내가 어떻게 소명한단 말이오? 그거를 여기는 상속 의제가 안 시키고 여기는 추정 상속이라고 그래서 추정 상속. 추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속으로 됐다고 추정을 하는데 네가 상속을 안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봐줄게.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부동산을 10억 처분해 놓고 현금 빼서 돈이 5억, 7억이 없어졌어. 아버지 쓴 흔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현금으로 자녀들한테 줬다고 본다는 거죠. 그거를. 근데 아까 제가 10년 전 거를 추적한다고 그랬죠. 왜 10년 걸 추적하냐면 2년이 넘는 거는 과세관청에서 입증을 해야 돼. 증여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10년 걸 거슬러 올라가서 다 하는 거고 2년 이내 거는 상속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
10년 이내 거를 다 조사를 했더니 이게 가족 간에 거래한 것들이 돈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거는 빌려준 거냐, 받은 거냐, 증여한 거냐 이걸 다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증여 혐의가 드러나면 이걸 다 상속세에 다시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거를 다 들춰낸다는 거니까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를 하고 아까 여기서 5년 이내는 또 뭐가 있었어요? 상속인 이해자. 상속인 이해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돼 버려요. 이게 5년이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거 5년 이내 것이 의미가 있어요. 5년. 예, 10년은 누가 했어요? 10년은 상속인들 거. 아들, 딸, 배우자 것은 증여를 했으면 10년 거 안에 것까지 다 합산돼서 상속세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빨리 기간을 5년 경과되도록 하고 10년 경과되도록 해서 증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합산이 안 되지. 예. 그래서 여기를 딱 보면은 사전 증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예. 사전 증여를 해주되 미리미리 해줘라. 빨리빨리 해줘야지. 늦게 해주면 해줘는 다시 합산돼 버린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합산된다 하더라도 왜 이것은 실익이 있냐면 10년 전에 가격은 요만큼이고 5년 전에 가격은 요만큼인데 지금 가격은 요만큼이라는 거죠. 자, 근데 상속재산이 합산되더라도 요 금액으로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금액으로 합산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증여를 수증자가 받았으면 그 사이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 아니라 수증자 거잖아요. 소득이 수증자한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익이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주도. 나중에 합산될 때 되더라도. 아버지가 3년 후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난 실익이 없어서 안 한다가 아니라 3년 전 가액으로 합산이 되고 3년 동안 발생한 소득은 수증자 거다. 그래서 무조건 실익이 있다. 그래서 다 상속이 딱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는 결국은 상속 재산에 대한 평가 문제 가지고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금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상속 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시가라는 거는 상속이 딱 이루어졌을 때, 여기 증여가 딱 이루어졌을 때 요때의 시가예요. 시가는. 예. 여기가 우리가 평가 기준이라고 그럽니다. 평가 기준일. 예.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는 증여일이에요. 여기 평가 기준인데 자, 이때 딱 시가가 있겠냐는 거예요. 시가가. 시가는 통상적으로 뭘 시가라고 하냐면 매매가액을 말합니다. 매매가액. 예. 이때 거래를 딱 해야 되는데 거래가액이 나오겠어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예. 그게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들끼리 이렇게 거래를 해서 거래에 나타난 금액이 시가인데 이 시점에 시가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평가 기간을 정해놨어요. 평가 기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예.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 지나서 6개월. 전후 6개월이죠. 이 사이를 평가 기간이라고 해요. 예. 증여는 3월까지만 해요. 증여는 3월. 예. 이때까지 기간에 이때께 매매가액, 감정가액, 예. 공매가액, 수용가액. 요 세 가지 가액이 있으면 이걸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예. 요게 시가다. 예, 시가. 요것이 있으면 어쩐다? 요때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쓴다고 했죠. 이게 평가기간인데 하나 주의할 거는 여기에서 매매사례가라는 게 있어요. 매매사례가. 매매사례가에는 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시간으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오늘은 단순하게 아파트라면 예,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의 기준시가 유사한 거 요것이 매매가액이 있으면 요것도 비슷하게 보겠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나 있을 법한 이익이고 토지나 단독주택은 매매사례가 갖다 못 쓰는 거예요. 예. 요런 것도 갖다 쓸 수는 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 전 2년 예, 요 기간 그 다음에 여기 후부터 결정기간까지라 해서 결정기간 예, 결정기간인데 상속은 신고일로부터 9월 9개월이고요. 결정기간이 상속은 9개월, 증여는 6개월 이내입니다. 예. 요게 결정기간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제1평가기간, 1평가기간이에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2평가기간, 2평가기간.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금액은 요런 금액이 있으면 무조건 갖다 쓴다는 것이고 2평가기간, 요쪽으로 2평가기간에 들어오는 거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가격을 써도 괜찮겠다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면 갖다 쓸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문제는
문제는 국세청에서 2019년도 2월 달에 법을 개정해서 이게 감정평가가 여기 없어. 여기서 기관이 없어. 근데 여기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감정평가액으로 요때 평가 기준을 현재 감정평가액 여기 없어도 감정평가를 해서 요걸로 평가를 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버렸어. 요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요게. 예.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평가 기간 내에 있는 건 당연히 갖다 쓴다고 그랬죠. 근데 평가 기간 내에 없고 이 평가 기간이 발생하면 재산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기준일 현재 재산가액이나 다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만 갖다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감정가액이나 이제 여기 매매가 거래가액이라든지 수용가액이 있으면 당연히 갖다 쓰겠죠. 근데 없는데 감정평가를 이 시점에서 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해갖고 추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럼 납세자들이 문제죠. 납세자들은 내가 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안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지, 요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왜? 아니,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안 받아서 한다면 조사기관이 국세청이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추징을 할 거다 이거죠. 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뢰한 사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되니까 높이 평가했을 때는 상속세는 더 내지만 양도세는 덜 내기 때문에 평가를 하더라도 별로 차이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들어가시는 전문가들이 계시고 제 견해는 달라요. 안 하는 것이 맞다. 왜?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다는 거지. 예. 왜? 첫 번째. 이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이렇게 국세청에서 평가기간 벗어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에서 말했을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 나는 여기서 신고를 할 때 내가 균식화를 해야 되는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대상 금액을 고가인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지금 추정 시가와 기준 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감정평가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기준이 법에 없어요. 근데 국세청에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해왔어. 그래서 소송이 들어가고 판사님이 어떤 사람들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우리가 정한 고가라는 기준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때는 15억을 정해놨나 봐요. 시가와 기준시가가 15억 차이 나고 엔드 15% 차이 나면 우리는 그런 것만 감정을 합니다. 왜 공표를 안 했어? 왜 국민들한테 안 알렸어? 미리서 알려주면 이것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우리는 공표를 안 하고 어쨌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의적이잖아. 네 마음대로 했잖아. 이거는. 이게 과세 요건이 법에 정해졌어야 되는데 안 정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게 선정 기준이 법에 없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임의로 만들었던 건데 선정 기준이 없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부랴부랴 정해놨어요. 사무처리 규정에다가. 사무처리 규정은 법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는 이제 기준시가 얼마짜리란 말도 없어요. 꼬마 빌딩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꼬마 빌딩이라는 게 꼬마 빌딩이 얼마짜리부터 꼬마 빌딩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꼬마라는 얘기는 키가 140 이하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빌딩에서 꼬마는 얼마짜리인지를 모르잖아요. 가액도 안 맞고 기준도 정확치가 않은 데다가 이것이 지금 법원에서 지금 국가가 일부 승소했지만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어요. 첫째, 국가가 패소를 하고 있다. 첫째, 국가가 패소를 하고 있다. 패소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까지 갔을 때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고.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요거를 감정평가를 해서 여기서 내가 감정평가를 안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다고 내가 미리서 감정평가를 해버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돌려주세요 하고 경정청구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경정청구를 못 내요. 소송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소송이 불가능한데 내가 왜 갖고 들어가냐고요. 국가에서 했을 때 이거는 내가 부당하다고 소송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평가를 해버리면 소송이 안 된다. 그럼 무조건 대법 판례가 나오더라도 나는 못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평가를 해서 신고를 하나, 국세청에서 평가해서 추징을 하나, 세금은 똑같이 나오는데 가산세를 안 문다는 거지. 불성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 해갖고 들어가나 여기서 해갖고 들어가나 세금 똑같은데 미리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승소를 해가지고 국가가 패소를 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냈던 상속세가 다 취소가 되면서 환급금에 대한 이자까지 붙어버려요. 대박이잖아. 그러면 국가에서 했을 때 조금 더 비싸게 높게 지금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자, 국가에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했어. 그럼 우리도 두 군데 걸 낮춰서 갖고 들어가 버리면 물타기를 해버린 거죠. 4개를 산술 평균해서 평가액을 잡도록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의뢰하면 그건 좀 낮게 나오겠죠. 이게 그건 피해가 크지 않다는 거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우리는 국가에서 하면 우리가 안 줘요. 우리가 하면 우리가 내야 돼. 왜 비용을 우리가 내면서 하냐고. 세금 많이 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평가 수수료를 낸다고? 예. 그것도 우리가 부당하잖아요. 예. 마지막에는 이거는 취득가를 높여가지고 강속개 시당시 평가에 높여서 양도세를 줄인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분산이 여러 사람이 되면 세율이 낮은 세율로 가버리잖아요. 상속세는 어차피 아까 유산세 체계니까 상속세 남긴 제 사람 세금이라고 그랬잖아. 누가 가져가든 똑같다고 그랬잖아. 근데 양도세는 수중자한테 세금이 나오니까 여러 사람한테 가져가면 양도세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작용농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농지 같은 경우는 감면이 또 돼버리잖아요. 나대지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팔았어.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죠.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따른 장특공제가 또 돼서 공제가 또 늘어나 버리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상속세는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고객들은 예, 감정평가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단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놓고 국세청에서 감정평가해서 추징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소송 들어간다. 예, 그때도 연변납 다 들어주거든요. 연변납 들어주기 때문에 아까 말했어. 가산세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금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리서 스스로 가서 지금 내가 감정평가를 해서 들어가 버리면 불복 청구 소송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회를 박탈당해본다는 거지. 근데 요거를 어차피 국세청에서 해야 할 거니까 하라. 그거는 예, 선택에 봤을 때 나중에 그러면 경력 청구가 안 되는 거를 내고 끝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현재 이거를 전문가들 중에서도 감정평가를 하고 신고를 하자는 부분은 조금 저희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점보다 더 뛰어나진 않거든요. 어차피 국세청에서 할 것이다. 가서관청에서. 그 다음에 지금 많이 해놓으면은 좀 또 그 국세청에서 평가를 하면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높이신 거는 양도세는 줄어들 것이다. 이 3가지 논리는 제가 말한 4가지 논리보다는 더 앞서지는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상속 양도 증여세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신 3분을 꼭 만나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예. 한 사람한테 받아서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경험 차이, 예, 비법 차이, 판단력 차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료로 받지 마시고 유료 상담 받으세요. 전화로 하지 마시고 대면 상담하세요. 아는 데다 전화해가지고 성의 없이 하는 거는 답변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네. 예,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으시되 3분한테 유료로 그리고 대면 상담을 반드시 하고 절세 플랜을 짜시고 예, 거기서 가장 나한테 맞는 절세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이 양도 상속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입니다. 예, 오늘 예, 우리 유튜브 이 강의가 좋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아요, 구독, 예, 뭐 꼭 눌러주라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좋답니다. 이 3가지 예, 3종 세트네요. 예, 앞으로 예, 이제 조금 좀 더 섬세한 부분에 가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해서 강의를 잘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법인 다소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